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삭은 1.8%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다시 27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800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500억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200억 매수하면서 좀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도 360억 매도를 하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 2,700선 회복하면서 저점 찍고 다시 지수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를 저항받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러 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고 물가가 이제 잡힐까 말까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이 좀 물가가 잡히는 방향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올라와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지는 다음 주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행히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리고 6월 4일에 매도를 하면서 좀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는 조짐이 좀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6월 초반에는 다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긴 했지만 연속적인 매도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간만에 지금 반등을 강하게 했고요. 1.8%까지 올리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같은 얘기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이 오늘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피벗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은 아직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랑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스위스와 스웨덴도 금리를 내리면서 서서히 이제 물가가 잡히는 지역부터 금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 지표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가 지금 어젠가요? 저렇게 이제 유럽은행이라든지 캐나다가 금리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니케이랑 상해종합은 부합 마무리 되긴 했지만 코스피가 특히 힘을 많이 받았고요. 나스닥도 지금 전날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6월 6일 휴일이었죠. 그래서 크게 그때는 휴장이어서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미 그때 좀 나스닥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환율도 지금 3.5원 정도 떨어져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1366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사항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 1300원 중반을 깨고 이제는 환율도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13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평소에 횡보하던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이 사실은 아직 1250원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고요. 요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저런 신호들이 나왔다는 것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환율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지금 많은 이 수급이 들어왔고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2차 전지 위주로 급등이 좀 있었고요. 3,200억 가까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그 성장주 위주로 이 외국인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이대로 이제 금리 인하, FOMC도 이제 저런 이 강경 정책을 좀 이제 접고 시장에 유동 자금을 풀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올해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수 선물은 뭐 미국 증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합 수준. 유럽 증시도 일단 차분하게 진행 중이고요. 보합 정도죠. 0.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FOMC로 인해서 미국 금리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런 캐나다 쪽에서 먼저 떨어뜨렸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좀 움직여야지 확실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6월 달에 5월에 그 CPI 지표가 발표되면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다다음 주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75.47달러로 진행 중이고요. 급락하다가 다행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유가가 떨어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좀 반등하면서 70달러 수준은 유지는 해주고 있고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도 지금 2.8달러 수준인데요. 최근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높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좀 멈춰야지 이 천연가스도 계속 높아지면 뭔가 이 경제 지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것도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채권 금리는 이제 4.3%입니다. 뭐 거의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뭐 계속 요 수준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4.2%대, 4.3%대. 그래서 이제는 더 눌러져서 4.2%, 4.1%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도 떨어질 거고요. 경기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을 때 미국의 채권 발행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1월 달까지는 미국의 대선까지는 조금 이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경기 지표들 확인해 봤고요. 우려하던 대로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물가가 잡히는 방향으로 간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믿고 우리도 계속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했고요. 0.26% 상승해서 19,170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쉽게 이제 눌러지면서 계단식으로 좀 떨어져서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좀 적은 수준이었고 19,130원이었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관련 테마들 다 비슷한 움직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은 946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아래로 지금 거래량이 떨어졌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다시 좀 이 적은 거래량으로 갈지 아니면 요즘 해서 거래를 다시 붙이면서 위로 올릴지, 저는 이제 거래 수급을 계속 살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식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은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았고,
그 기간까지는 또 이제 시간을 끌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한번 다시 힘을 줄 것인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확실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도달하지 않던 자리까지 이제 단숨에 올라왔고, 거기서 좀 조정을 깊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평소에 횡보하던 그 고점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충분히 이제는 가격적으로 네,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21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요. 좀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점에서도 계속 같은 모양새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 저항세가 지금 있는 것 같고, 일별로 보았을 때도 5월 29일부터 해서 바짝 지금 주가를 좀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완전히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진 않고요. 일정 정도 계속 주가를 받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이런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쯤 해서 뭐 쌍바닥 정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안을 좀 채워도 크게 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을 이전처럼 다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왕 이렇게 한번 관심을 받은 김에 좀 힘을 좀 더 주었으면 하는데요.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이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뉴스케일 파워도 21선 지지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엊그제죠, 올라갔거든요.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좀 반등을 성공을 했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반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유가가 떨어지면 특히 저 SMR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SMR과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투자에 대한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렇게 계속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네, SMR이 그렇게 움직였고, 이 우리나라 원자력 테마들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네, 뉴스케일 파워 따라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쉽게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었고, 뭐 크게 오늘 올라가지 못했어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네, 이 다음 주의 시장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은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 44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만 2천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 진행하다가 최근 6월 초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매수량을 줄이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매수 그대로 채웠지만 오늘도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매도하면서 네, 크게 계속 매수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 마지막 수급까지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 거래원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이제 물량을 채워놓고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 단기간 동안 거의 10%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와르르 빼지 않고 계속 그 일정 물량 유지하면서 이어간다는 점이 저는 네, 그 자체로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뭐 사실 금융투자 44,000주, 보험 49,000주 매도,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연기금 48,000주 매도, 뭐 크게 중요한 수급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매수했던 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이 눈에 띄는 수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급도 그렇고, 네, 이 가격도 그렇고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확실한 소식이 어떤 게 나와서 어떻게 관심을 받을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특별한 상황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46만 2천 주
전날보다 한 8만 주 정도 네, 증가했고요. 아니네요. 그죠. 8만 주 정도. 아니죠. 만 주 정도, 8천 주 정도네요. 그래서 이제 뭐 별로 거의 변화 없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쯤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일단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제는 물량을 거의 다 상환을 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많은 물량이 늘어났던 것이 저 공매도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고요. 크게 뭐 변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도 신한증권 쪽에서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저기서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 움직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매수로 잡히면 마지막까지 반전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말고 이제 어제 신한증권은 29만 주, JP모간 18만 주 뭐 요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60일 동안은 뭐 계속 비슷한 수급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오늘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상세 물량도 나왔습니다. 42만 주에서 24만 주. 크게 변화 없었죠.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고요. 24만 주 매도는 뭐 어제 정도 크게 변화 없는 상황이고 21.36%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은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수준도 지금 단기간에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확실한 소식이 나온다면 이 주가가 어디로 튈지 좀 기대가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거든요. 수급도 준비되었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었고 주가는 이제 언제든지 어떤 명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가는 거 보셨듯이 힘없이 떨어진 것만 보면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이 6천만 주, 7천만 주 정도 터뜨려서 주가를 16%까지 올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한 두 번 정도 있으면 금방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주요 세력들이 수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공매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 올릴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그 시장 상황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 시장을 따라가면 우리도 저 상승에 탑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케일 파워였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상반기에 그 계약 체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 합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스탠더드 파워에 대한 건수가 정말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불을 붙여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체코 원전과 뭐 영국 원전 아니면 UAE 원전 이런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체코 원전이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과 그다음에 공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준비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체코 원전은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짝 지금 힘을 모으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서 딜을 했었고 이제는 대통령도 한번 가서 좀 이 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그 체코 입찰에 대한 전력공사의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를 받으면 체코 정부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것을 이제 고심을 해서 국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좀 이제 세기를 좀 박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올해 3월에 이제 갔었죠. 그래서
7월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그쪽에 신경을 쓰느라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 원전에 대한 그런 뭐 공기, 가격, 뭐 이런 체코 현지 기업들과 협력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를 무조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동유럽에 대한 현재 상황이 확실히 좀 외교적인 안보가 좀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사실 그 이유 때문에 1차 분을 웨이스팅하우스로 좀 뺏겼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라서 미국보다는 좀 영향력이 적긴 하지만 확실히 EU의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 이 프랑스도 무시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의 그런 이 파견, 네, 군인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투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좀 모습을 보이면서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좀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좀 보면 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UAE,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 관련 협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EDF가 중국 CNNC와 원전에 대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 UAE의 ENEC도 이렇게 협력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 개발,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원자력 환경 보호, 모범 사례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장단기 핵연료 조달이라든지 원자력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5에서 8호기를 무조건 한국이 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중국과 UAE가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 이것도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건설에 대한 단가가 쌉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국가들에 대비해서 제조 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1대1로 맞붙었을 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결 구도가 이제 사우디 원전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우디는 우리나라가 가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한국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국의 주가, 한국의 주가를 미국과 협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UAE도 약간 중국과 협력을 열어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 UAE 원전도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여러 소식을 좀 보았을 때는 바라카 5호기, 6호기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좀 따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7호기, 8호기를 이제 어떤 국가에 좀 줄지, 우리나라로 줄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 또 줄지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소식들은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제 협력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제조 이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특히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그런 제조 역량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국과의 EDF 협력은 조금 이제 유럽 내의 그 시장의 불리함을 인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조 역량을 미리 이제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목표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의아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경계해야 될 소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출 상황들은 이제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내부 시장이 또 오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은 아닙니다. 당연히 야당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11차 전력 수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대폭 감축한 10차 때 목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 조류에 역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규 원전 4기 건설하는 거는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재차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 정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거기서부터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 RE100에 대해서 계속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RE100이 과연 현실적인 목표인가,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짜놓은 이제 11차 전력 수급기 분계획이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구심해서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 좀 보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차 전력 수급기 분계획을 다시 보면 원전 4기와 태양광 풍력 120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2038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35.6%, 신재생에너지가 32.9%, 석탄이 10% 정도로 목표로 잡혀 있고요. 테라와트시, 그죠? 비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테라와트시 용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비중일 뿐입니다. 비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늘어나는 양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사실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2030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치가 테라와트시가 138.4 테라와트시고요. 2038년 기준으로 230 테라와트시입니다. 지금의 한 1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요 정도의 절반 정도, 그 이하로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 60 테라와트시라고 한다면 지금 2038년까지 거의 180 정도, 180 테라와트시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이고요. 이 약 14년 만에 그 많은 물량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태양광과 풍력을 120기가와트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해상풍력 한 기가 지금 8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10메가와트급 정도까지 있고 국산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이 14메가와트급이 외산, 이제는 20메가와트급 이상으로 개발 준비 중이고요. 일단 14메가와트급으로 지금 외산이 깔리기 시작하고요. 중국산도 그렇고요.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자, 14메가와트급이 거의 몇 개가 있어야 되죠? 1기가와트가 되려면 72개 정도, 그죠? 72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4메가와트급 대형 해상풍력을 72개를 깔아야 1기가와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120기가와트로 한다는 것은 그 단지를 120개나 짓겠다는 겁니다. 12년간, 그죠? 여러분도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서해, 동해, 지금 남해는 거의 뭐 제주도밖에 없죠. 그죠? 그런 바다를 꽉 채워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다 짓는다고 한들 그 내부에 연결되는 고전압 해상 케이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상풍력이 다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을 때 요 해안가를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또 송전망을 건설해서 그것을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송전로, 그 다음에 고전압으로 보내는 그 이제 낭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마무시한 인력과 기업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목표인데요. 지금 저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늘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원전 4기를 없애자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한 4.8기가와트 정도를 또 재생에너지로 확보하자는 뜻인데요. 이 4.8기가와트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해상풍력 수백 개를 또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깔지, 어떻게 이 주민 수용성을 얻어서 깔지, 그리고 ESS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내용들부터 먼저 얘기가 좀 되어야 됩니다. 저 야당 대표가 집착하는 이 알리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재생에너지의 100%다. 당연히 뭐 좋은 얘기죠. 근데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트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재생에너지는 석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열,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백이라는 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 알리백은 어떤 국가에서도,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알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뭐 너희 제품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플 같은 기업이 알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제품 구매 안 하면 그럼 뭐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알리백을 달성하는 걸로 이제 대체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한다. 계속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애플이 알리백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실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은 제조 단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알리백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전력을 그냥 알리백을 달성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제조 단지가 아주 큰 공장들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석탄과 LNG로 메우고 있는데요. 그 석탄과 LNG를 이제는 2038년까지 최대한 줄여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역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리백은 일단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특히 제조 일을 크게 하는 기업들은 사실 알리백 재생에너지만으로 지금 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단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 LNG를 석탄을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공장을 다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ESS가 엄청나게 크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또 나온 것이 이게 조삼모사죠. 그래서 이제 좀 완화시킨 것이 RE100으로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100% 돌리지 않아도 인정해주겠다. 대신 재생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것을 이제 너네가 구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구매를 대행으로 하면 그만큼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석탄에너지를 쓰더라도. 그게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다른 재생에너지 생산한 것을 구매해서 써주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저 120기가와트급을 우리나라에 깔면 충분히 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구매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무리하게 단기간에 40% 50%를 잡아도 이제는 현실성이 없고요. 저 많은 물량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이 원전을 지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생에너지를 과연 커버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는가? 태양광 패널, 그죠? 중국산 저가 물량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 사실 하부 구조물 별로 돈이 되지 않고요. 터빈이 가장 큰 먹거리가 됩니다. 해상풍력은. 근데 그 터빈,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겨우겨우 개발해놨는데 지금 입찰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이유가 단가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게 뭐죠?
제조를 아주 무리하게 전 산업을 다 진행을 해서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 뭐 이런 패널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을 찍어내서 본인들의 GDP를 계속 억지로 끌어올리고 그 제품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그걸 막기 위해서 관세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나라 이 시장이 사실 신재생에너지만 실컷 늘리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도태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럼 적어도 저 정도 이제 언급할 정도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산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법안부터 먼저 마련을 하고 저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고준위 특별법이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표 있죠? 원전 설계 수명 만료 시기를 보시면 고리 2호기 2023년, 3호기 24년, 4호기 25년, 한빛 줄줄이 지금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수명 연장이 안 되면 원전이 지금 10개 이상이죠. 이 용량으로 따지면 전체가 1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전체 10기가와트가 다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 신규 원전 4기 지어서 4기가와트 늘린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알리백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업체에 무탄소 전기 요구를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요 대상입니다. 최근에 애플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무탄소 전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R200을 계속 집중하고 매몰되어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를 비판을 하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은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R200이 시작되었던 영국조차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기가와트로 늘리겠다. 원전을 8기 도입하겠다. 저 대표 말로는 지금 이 G7 국가들 중에 단 하나도 R200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 세계를 뭐 구할 듯이 얘기를 하면서 R200을 계속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MR 이미 해외 국가들, G7 주요 국가들은 원자력 확대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반대해서 계속 좀 이 원자력 산업을 좀 멈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해외 수출, 중요한 수출이 있는데 그것을 합심해서 좀 성공을 해야지 그 상대를 계속 까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R200은 캠페인일 뿐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CFE100과 그런 이제 무탄소 에너지에 집중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굳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저는 뭐 체코 원전 수출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